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행위와 행동을 하고, 같은 경험 속에 같은 느낌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법이 당신의 성격을 만든다. 그 성격이 당신의 존재 상태이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계가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이다 입니다. 책이 꽤 두껍고 내용이 방대한데요.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내 안에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과 치유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가짜 약을 먹고도 이 약을 먹으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이 약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플라시보와 반대로 노시보 효과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해롭다고 믿으면 실제로 해로운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뜻합니다. 플라시보, 노시보 둘 다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들을 신기한 현상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면 플라시보 효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작동 방식을 알 수 있고,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6만 가지가 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90%는 어제도 했던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이끌고 같은 행동을 하며 같은 경험과 감정을 부르기 때문에 변화의 강을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좀처럼 꿈을 이루는 것도,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잘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플라시보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책 서문에서 척추뼈가 6개나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수술 없이 9주 만에 회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참 신비롭더라고요. 책 서문과 함께 첫 번째 파트, 세 번째 챕터, 뇌 속의 플라시보 효과 읽어드립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마음 활용법,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책 머리에 깨어남. 아름다운 4월의 어느 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팜스프링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나는 SUV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는 일종의 특혜였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으며 이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나는 23살로 캘리포니아 라오야에서 짧다면 짧은 기간 카이로프래틱 공부를 했고,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 사고는 수영 레이스를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나는 힘든 전환점에 다다르는 중이었고 그곳에서 일반 차량들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차량들을 등지고 서 있던 경찰관이 나에게 우회전을 해서 코스대로 따라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레이스에 집중하며 사력을 다해 달리던 중이었으므로 그의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 모퉁이에서 2명의 사이클 선수를 제치던 순간이었다. 거의 시속 90km로 달려오던 빨간색 사륜구동 브론코가 뒤쪽에서 내 자전거를 강타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등을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떨어졌다.
달려오던 속도가 있는 데다가 브롱코 운전자가 반사신경이 둔한 나이든 여인이었던 탓에 그 차는 계속해서 내 쪽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그 차의 범퍼에 한 번 더 부딪혔다. 지금도 나는 그때 쌩하며 지나가던 자전거들과 라이더들의 공포에 찬 비명소리와 놀라서 내뱉은 말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레이스를 멈추고 나를 도와야 하는지 계속 달려야 하는지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흉추 8, 9, 10, 11, 12번과 요추 1번에 압박 골절을 입었다. 사각형 덩어리들이 한 줄로 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척추가 그렇게 강하게 바닥에 부딪혔으니 그 충격에 무너지고 눌려버린 것이다. 깨진 척추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흉추 8번은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추를 보호하는 원호공은 부서져 프레첼 빵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었다. 척추뼈가 압박되어 부서지면 뼈들이 어디론가 흩어지게 마련이다. 나의 경우 부서진 뼈 조각들 상당수가 척수 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결코 좋은 양상이 아니었다. 온갖 종류의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검사, CT 촬영, MRI 촬영을 했고 정형외과 의사가 내게 그 결과들을 보여주며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결론을 전했다. 척수로 들어간 뼈 조각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아무래도 해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척추뼈의 부서진 부분 위아래로 두세 군데 째서 30cm 스테인레스 스틸 막대 2개를 척추 양쪽에 세우고 나사로 조인 다음 점세로 고정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다음 엉덩이 뼈를 약간 긁어내 두 막대에 붙이겠다고 했다. 큰 수술이 될 테지만 그래야 최소한 걸을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알고 있었다. 수술을 해도 어느 정도는 장애가 남을 것이고 남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다. 말할 것도 없이 달갑지 않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될 게 명확해 보였다. 팜스프링스 지역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도 그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와 상태가 비슷한 사람 중에 수술을 거부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압박골절을 입은 흉추 8번이 쐐기 모양으로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서려 해도 척추가 몸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일어서면 척추가 무너지면서 부서진 척추뼈 조각들이 척수 안으로 더 깊이 밀려 들어갈 것이며 그러면 가슴 아래 전체가 즉각 마비될 터였다. 그것 또한 전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내가 의사였더라도 수술을 권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그 당시 내가 어려서 그렇게 대담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해링턴 로드 삽입이라는 의료 모델과 전문가 권고를 거스르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의 몸속에는 생명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지성 혹은 의식이 있다고 믿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지성 혹은 의식이 매 순간 우리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유한다. 그 지성이 거의 100조 개에 이르는 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매일 우리의 심장을 수십만 번 뛰게 하며 그것이 몇 초마다 각 세포 안에서 수십만 개의 화학적 반응들을 조직한다. 그것이 하는 놀라운 기능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다. 그 무렵 나는 만약 그 지성이 실제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나도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과 만나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에 자가 치유 능력이 있음을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기는 했어도 당시에 나는 내가 아는 그 철학의 소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실제로 다 적용해보면서 그 이해를 다음 수준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수준으로 넓혀가야만 했다. 정말로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어디 갈 수도 없었다. 엎드려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2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매일 내 안의 지성에게 모든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에게 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그 견본과 비전을 보여준 뒤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위대한 마음에게 나를 온전히 맡겨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와 관련한 어떤 생각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간단했다. 적어도 계획만큼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척추뼈를 하나씩 재건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안의 그 의식이 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 의식이 나의 절대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내가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과거를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외적인 삶에 집착하거나 고통이나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에 살아야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상대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며,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며 주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식은 내가 현재에 존재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알아차릴 터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의식의 마음과 교류할 때 나는 전적으로 현재에 있어야만 했다. 즉, 나의 현존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그것의 현존과 그것의 의지와 그것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야 했다. 따라서 나는 하루에 2번, 각각 2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의도한 결과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연히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고 또 산만한지도 알게 되었다. 위기나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도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그런 경향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 경향이 매 순간 이어졌으니까 말이다. 완전히 회복된 척추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명상을 한창 하던 중에 나는 갑자기 결코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던 몇 주 전 의사들이 한 말을 떠올렸다. 나는 분명 내면에서 척추의 재건에 한창이었는데 다음 순간에 보니 내 카이로프래틱 사업체를 팔아야 하나 마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시 걷는 모습을 머릿속에서 한 단계씩 시연하던 중에도 나머지 인생을 휠체어에 앉아 살게 되면 어쩌지 하고 염려하는 나 자신이 보였다. 어떤 상태였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산만해져 바깥 세계를 방황할 때마다 전체 상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지난한 작업이었고 거듭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내가 해온 어떤 일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안에 관찰자가 알아보려면 그 최종 그림이 깨끗하고 명확하고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지성이 해낼 것이라고 내가 희망하고 확신했던 일을 그것이 정말 할 수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의식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했다. 의식 없는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6주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중간에 멈춤 없이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일을 처음으로 해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테니스를 칠 때 스위스팟에 공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뭔가 옳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딸깍하는 소리, 뭔가 딱하며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그러곤 완성되고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편안했다. 머릿속에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었다. 홀가분해지더니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해졌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자 치유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동시에 척추를 재건하며 원하는 심상을 창조하는 일이 매일 조금씩 더 쉬워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생리적 변화들이 일부 느껴졌다.
그때부터 나는 변화를 위해 내면에서 내가 하던 일을 나의 밖, 즉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연결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확신을 갖고 더 큰 집중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또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아니라 기쁘고 고무적인 일로 여기며 계속 해나갈 수 있었다. 전에는 한 번 끝내는데 2~3시간이 걸렸던 일이 훨씬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 덕분에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남은 시간 동안에 물가에 나가서 다시 일몰을 보게 된다면, 친구들과 다시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된다면 어떨까 같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는 그런 일들을 결코 당연한 일인 양 여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들은 더 구체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 샤워를 하며 얼굴과 몸에 물을 맞는 느낌, 혹은 그냥 변기에 앉아있는 느낌, 샌디에고 해변을 걷는 느낌, 얼굴에 바람을 맞는 느낌 같은 것도 상상했다. 사고 전에는 진정코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같이 소중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그 모든 일을 가슴 깊이 끌어안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나는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때 나는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를 배우고 있었다.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것 말이다. 인간의 마음과 양자장내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끈기와 확신과 집중의 능력이 들어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종, 젠더, 문화, 사회적 지위, 교육의 정도,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모두 신과 같은 창조자임을 깨달았다. 그때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라고 느꼈다. 사고 후 9주반이 지났을 때 나는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보조장치를 집어넣지도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고 10주 다시 카이로프렉터로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12주째에는 재활운동을 계속하긴 했지만 사고 전에 하던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고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등이 아픈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이다. 그런데 나의 모험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내가 예전의 나일 수는 없었다. 나는 많은 면에서 변해 있었다. 나는 새 세상으로 들어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혹은 어떤 존재인가? 같은 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회복기의 길고 외로운 밤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나는 내 안의 그 의식에게 약속을 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의 연결, 그리고 그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의 개념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남은 생을 다 바치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후 거의 30년 동안 내가 해오고 있는 일이다. 나는 병원 치료건 다른 치료건 치료를 받았음에도 낫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졌는데 갑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을 나라가 어디든지 두루두루 찾아다녔다.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했고 그들을 낫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록해 나아갔다. 과학과 영성을 결합하고 싶은 나의 열정 때문이었다. 나는 그 기적적인 경우들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이라는 강력한 요인 덕분임을 알게 되었다. 내 안의 과학자가 호기심을 키우며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대학 수업을 들으며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들을 공부했고 대학원에 들어가 뇌영상법, 신경가소성, 후성 유전학, 정신신경 면역학 분야의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또 마음을 바꾸는 과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니 그런 치유를 재현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즉 아픈 사람들은 물론이고 건강하지만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인간관계나 직업, 가족관계 등 삶 자체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2004년에 과학자와 연구자 14인 중 한 사람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의 촬영에 초대받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가 하루아침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몰고 왔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실체의 본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고 관찰이 정말 중요한지, 더 정확히 말해 관찰이 곧 현실이 되는지 보기 위해 삶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와 이 영화에서 지지하는 개념들을 입에 담았다. 그 뒤를 이어 2007년 나의 첫 번째 책,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가 출간되었다. 이 책이 서점에 나온 지 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삶을 바꿔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되었다. 뇌 속의 플라시보 효과.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 상태를 바꿀 때 우리의 몸은 새로운 마음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 상태를 바꾸는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할 수 있다. 커다란 전뇌 덕분에 인간은 생각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플라시보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화, 기대, 의미부여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 플라시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플라시보 반응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조건화에 대해 정리하자면 조건화란 매우 많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을 생리학적 변화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을 복용한 과거 기억을 두통의 제거와 같은 생리학적 변화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머리가 아플 때 실제로 당신은 내면에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아채는 것이다. 당신이 자동으로 하게 될 다음 일은 외부 세계에서 뭔가를 찾아 내면 세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내면의 상태가 과거에 당신이 아픈 상태를 바꾸기 위해 외부 세계에서 내렸던 선택, 행동, 경험을 생각하도록 자극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스피린이라는 외부 환경에서 온 자극 혹은 신호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생리적 반응 혹은 보상을 낳을 때 그것이 당신 내면의 환경을 바꾼다. 내면 환경의 변화를 알아채는 순간 당신은 그 변화를 야기한 외부의 것에 주목한다. 그리고 외부의 무언가가 내부의 무언가를 바꾼 사건은 하나의 연상 기억이 된다. 그런 사건을 똑같은 과정으로 자꾸 반복하면 연상에 의해 그 외부의 자극이 아주 강해지거나 강화되고 그 결과 우리는 아스피린을 아스피린처럼 보이는 설탕약으로 대체해도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때와 똑같은 내면의 반응을 자동으로 불러낼 수 있다. 이것이 플라시보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플라시보 반응을 위한 두 번째 요소인 기대는 어떤 다른 결과를 예측할 이유가 주어질 때 작동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관절염 때문에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의사가 새로운 약을 주면서 통증을 줄여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의사의 말대로 그 약을 복용했을 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실 그때 우리는 의사의 암시에 감응한 것이다. 그렇게 암시에 감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밖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한 또 다른 가능성과 연결시킨다. 마음속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하나 집어들고 그 새로운 결과를 희망하고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그 새로운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그리고 그 감정의 강도가 충분히 강할 때 우리의 뇌와 몸은 우리의 존재 상태가 고통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상상만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한다. 뇌와 몸에게 그 둘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뇌는 우리의 상태가 실제로 변했을 때 활성화하는 신경 회로들을 활성화하고 그때 분비하는 것과 똑같은 화학 물질들을 몸 곳곳으로 보낸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뇌와 몸이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바꿀 완벽한 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처럼 작동하는 상태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몸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존재이다. 조건화와 기대, 플라시보 반응을 위한 세 번째 요소인 의미부여가 추가되면 플라시보는 더 잘 작동한다. 하나의 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배우의 의도를 더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불어넣게 된다. 예를 들어 앞장에서 살펴본 호텔 청소부들은 자신이 매일 많은 육체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좋다는 점을 이해하자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때 그들은 그냥 청소기를 돌리고 물건을 닦고 문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근육 운동을 하고 힘을 기르고 칼로리를 태우고 있었다. 운동의 좋은 점에 대해 연구원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난 후 청소기를 돌리고 물건을 닦고 문지르는 일이 더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청소부들의 의도 혹은 목적은 단지 일을 끝내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육체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으로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발전한 것이다. 바로 그런 일이 그 청소부들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비교 집단 멤버들은 그들의 일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건강에 그렇게 좋을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연구 집단 멤버들처럼 좋은 점을 얻어내지 못했다. 플라시보 작동 방식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물질, 과정 혹은 수술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들음으로 해서 그에 대해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반응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 다시 말해 내면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장소, 물건과의 경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수록 생각만으로 내면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좀 더 설명하면 당신이 하는 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배운 덕분에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결과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모델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그 결과 당신의 뇌와 몸에 미치를 더 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모델을 정확히 복제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원인에 대한 믿음이 클수록 결과가 좋아진다는 얘기다. 플라시보, 생각의 해부학.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생각으로 생물학적 기능과 작용을 바꾸는 일종의 기능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뇌와 몸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인의 일상적인 생각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습관의 산물들이다. 우리는 하루에 6, 7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90%가 바로 어제도 한 생각들이다. 우리는 매일 침대의 똑같은 쪽에서 일어나고 욕실에서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머리를 빗으며 똑같은 아침을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먹고 똑같은 손으로 머그컵을 잡고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똑같은 길을 운전해 가고 똑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아는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런 일을 마치면 우리는 서둘러 퇴근을 한다.
그래야 빨리 이메일을 체크하고, 그래야 빨리 저녁을 먹고, 그래야 빨리 좋아하는 TV쇼를 보고, 그래야 빨리 어제와 같이 잠잘 준비를 하며 일을 닫고, 그래야 빨리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래야 빨리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자동인형처럼 살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정확하게 들은 것이다.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이끈다. 같은 선택이 같은 행동을 이끈다. 같은 행동이 같은 경험을 창조한다.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생산한다. 그리고 같은 감정이 또다시 같은 생각을 부른다. 그런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 활동도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해달라고 몰래 빌어봤자 뇌도 몸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뇌를 똑같이 활동시키고 그러면 똑같은 뇌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뇌에 또 똑같은 화학작용이 재생산되며 그것이 당신 몸의 화학작용에 또 똑같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똑같은 화학작용이 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전자를 발현한다. 그리고 그 같은 유전자의 발현이 같은 단백질, 즉 같은 세포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내며 늘 같은 몸을 유지시킨다. 그리고 단백질의 발현은 곧 삶 혹은 건강을 뜻하므로 당신의 삶과 건강도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이제 잠시 당신의 삶을 살펴보자.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를 지닐까? 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제처럼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이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들을 부를 것이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에 어제와 똑같은 경험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당신의 미래의 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어제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매일 똑같이 느낄 것이다. 어제가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말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는 방금 설명한 그 익숙한 감정이 곧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 상태이다. 그 존재 상태는 편하고 자연스러우며 자동적이다. 그 존재 상태가 당신처럼 보이는 그것이요. 솔직히 말해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이다. 반복적인 과정을 매일 계속하면 그 당신으로 보이는 존재의 상태는 그때그때 어제와 같은 생각을 부르는 일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또 당신에게 영향을 줘 당신으로 하여금 자동으로 어제와 똑같은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순환을 갈망하게 할 것이다.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한 느낌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당신 성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남게 된다. 당신의 성격이 이렇다면 이런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다. 당신의 성격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현재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당신의 현재 성격이 당신의 삶이라고 하는 현재의 개인적 현실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을 조사해서 바꿔나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똑같은 경험만 불러온 그동안 당신이 선택해온 무의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의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이 기억 속에 저장해서 일상적으로 늘 느끼며 살아가는 감정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감정들을 거듭 느끼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일이 될 리가 없다. 삶을 바꾸려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선택을 부른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새로운 선택은 또 새로운 행동을 부른다.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부른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감정을 창조하고 새로운 감정과 느낌은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당신을 고치야 한다. 바로 그때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격, 새로운 존재 상태가 당신의 개인적 현실과 생명 활동을 바꿀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단지 하나의 생각이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다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글밥도 많고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긴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